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식 소비 조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소비 증가율 1위에 오른 음식은 김치도, 불고기도, 비빔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식의 얼굴이라 여기던 그 화려한 메뉴들이 아니라 이름조차 낯선 한 그릇의 국물 요리였습니다. 바로 감자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발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가율은 무려 44%. 자극적인 매운맛으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접시 위에 예술처럼 얹은 화려한 플레이팅도 없는 돼지 등뼈를 몇 시간이고 우려낸 서민의 국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방송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행자가 저에게 소감을 물었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은 웃었고 저 역시 제 말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건 요리가 아니라 잔반 처리 아닙니까? 뉴욕에서 20년 넘게 정통 코스 요리만 다뤄온 총괄 셰프로서 저는 그 말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익힌 제 기준으로 요리의 가치는 재료의 원가와 손이 간 정성으로 정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등뼈라니. 미국에서라면 그대로 게사료 공장으로 실려가는 살점도 얼마 없는 그 부위 말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저는 서울 변두리의 낡고 오래된 식당에서 국물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손을 떨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제 혀가 그 국물의 정체를 도무지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어떤 향신료를 썼는지, 어떤 육수를 베이스로 했는지 아무것도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재료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 소스도 없었습니다. 오직 뼈와 시간,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20년 동안 믿어온 요리의 정의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그 44%라는 건조한 숫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버려지던 뼈 한 조각이 어떻게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저의 무릎을 꿇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뉴욕으로 돌아가 스스로 쓴 칼럼을 두 손으로 지워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데니얼 크로스비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하루에 딱 40명만 받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로 일해왔습니다. 예약은 석 달 전에 마감되고 한 사람이 앉아 코스를 다 즐기려면 최소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20회가 넘는 시간을 바쳤습니다. 19살에 프랑스 리옹의 한 주방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며 시작했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파스타 반죽의 온도를 손끝으로 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유럽의 정통 코스 요리만 파고든 세월이 저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었죠. 제 손을 거쳐간 접시가 몇만 개인지 이제는 세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요리를 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시장에 나가 그날의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고 밤 12시가 넘어 마지막 손님이 떠날 때까지 불 앞을 지켰습니다. 그 지독한 성실함이 저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저를 조금 오만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요리란 명확한 계산이었습니다. 이 접시에 올라갈 랍스터가 얼마인지, 송로버섯 한 조각이 몇 달러인지, 소스 하나를 완성하는데 몇 단계의 손질이 들어가는지, 저는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저울에 달듯 계산했고 그 무게가 곧 요리의 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접시 위는 늘 그림처럼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소스는 붓으로 그은 듯 정교하게, 채소는 핀셋으로 세운 듯 반듯하게. 저는 손님이 포크를 대기 전에 눈으로 먼저 감탄하기를 원했습니다. 눈으로 설득되지 않는 음식은 제 기준에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종 젊은 요리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접시는 하나의 캔버스이고 셰프는 화가라고. 아름답지 않은 그림을 걸어두는 미술관이 없듯이 아름답지 않은 접시를 내는 주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돌아보면 참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말이 요리의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요즘 미국을 휩쓰는 이른바 K푸드 열풍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 거대한 거품으로만 보였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매운 라면을 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는 영상,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신기해하며 뜯는 관광객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건 음식에 대한 열광이 아니라 그저 낯선 것에 대한 잠깐의 호기심일 뿐이라고요. 자극적인 매운맛과 요란한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유행. 몇 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들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유행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온 도시가 열광하던 음식들이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K푸드라는 것도 그런 흔한 유행 중 하나일 뿐이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단정지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2025년 늦여름이었고 저는 주방 사무실에서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요리 매체의 기사를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음식 칼럼에 쓰는 평론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에 뜬 한 조사 결과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식 소비 데이터에서 소비 증가율 1위를 차지한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김치나 불고기 아니면 그 유명한 매운 라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이름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감자탕. 저는 그 단어를 소리내어 읽어보려다 발음이 꼬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 소비 증가율은 무려 44%에 달했습니다. 그 아래로 국수와 만두가 55%가 넘는 증가율로 나란히 상위권에 올라 있었죠.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국물과 면 같은 서민 음식이 데이터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게다가 그 조사에는 더 놀라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식을 먹어본 외국인 응답자의 만족도가 94%를 넘었고 다시 먹고 싶다는 재방문 의향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유행이라면 이렇게 높은 만족도가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호기심이 일어 감자탕이 어떤 음식인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커다란 뚝배기 하나에 시커먼 뼈가 잔뜩 쌓여있고 그 위에 벌건 양념과 채소가 뒤덮여 있는 모습. 플레이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20년을 바쳐 추구해온 정교함과는 정반대에 그저 투박하고 거칠기만 한 한 그릇이었습니다. 저라면 절대로 손님 상에 내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제 주방에서라면 이런 접시는 문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되돌려 보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 뼈였습니다. 돼지 등뼈. 저는 그 부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주방에서 그리고 미국의 정육 시스템에서 돼지 등뼈란 사실상 버려지는 부위입니다. 살점은 거의 붙어있지 않고 발라내기도 번거로워 대부분 사료용으로 넘어가거나 육수를 낸 뒤 그대로 폐기되는 뼈. 저는 그 부위에 단 한 번도 요리라는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로 그 뼈가 외국인들이 가장 빠르게 빠져드는 음식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하찮게 여겨지는 재료가 어떻게 가장 빠르게 사랑받는 음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 모순 앞에서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주방 마감 뒤에 부주방장 마르코가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마르코는 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탈리아 출신 요리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반쯤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마르코. 게 사료에나 들어갈 뼈로 만든 국물이 소비 증가율 1위래.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 건지. 그런데 마르코의 반응은 제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그런데 44%면 유행치고는 좀 높은 숫자 아닙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 뒤가 뻐근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을 인정하기 싫어 곧바로 대받았습니다. 숫자는 마케팅이 만드는 거야. 화려한 영상 몇 개 돌리면 저런 건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어. 마르코는 더 대꾸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하고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간 뒤에도 저는 이상하게 그 44라는 숫자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행이라면 이렇게 오래 제 신경을 긁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마르코는 저와 10년 넘게 한 주방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함부로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짧은 한마디가 더 오래 마음에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주간 칼럼에 그 감자탕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잔반은 잔반이 뿐이다. 저는 그 글에서 K푸드 열풍을 실체 없는 거품이라 규정하고 특히 등뼈로 만든 그 국물 요리를 두고 요리의 격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원가로 따지면 헐값이고 접시 위에는 아무런 미학이 없으며 결국 자극적인 유행에 편승한 마케팅의 산물일 뿐이라고요. 저는 그 글을 쓰면서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소신 발언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제 글이 흔들리는 요리계의 경종을 울릴 거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본질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어른의 목소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칼럼은 미국 안에서는 꽤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던 정통 요리 애호가들이 댓글로 지지를 보냈고 저는 제가 옳았다는 확신에 한층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눈은 저 같은 사람에게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제 20년이 그 눈을 만들어주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날의 저는 세상 그 무엇도 제 신념을 흔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쌓은 기초, 이탈리아에서 다진 감각,
그리고 뉴욕에서 완성한 명성. 그 단단한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한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칼럼이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흘러가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예사치 못한 일이 시작될 줄은 그때의 저로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제 이메일함에는 제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의 한 방송 제작진이었고 제목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접 먹어보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제 자존심이 정통으로 찔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조금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그 이메일을 다시 열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 제작진이 보낸 그 편지에는 저의 칼럼이 한국에서 예상 밖의 파장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글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온라인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달린 반응은 놀랍게도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와서 직접 드셔보고 나서 말씀하시죠. 화가 다 났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음식에 대한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반응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편지에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작진의 제안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저를 서울로 초청할 테니 그들이 안내하는 식당에서 문제의 그 감자탕을 직접 먹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어본 뒤에도 여전히 그것이 잔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소감을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코끝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며칠간은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뉴욕의 총괄 셰프가 고작 국물 한 그릇을 반박하겠다고 12시간을 날아간다는 게 제 위신에 걸맞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자꾸만 저를 붙잡았습니다.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 한 줄이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20년간 재료를 직접 만지고 맛보고 판단해온 저였습니다. 먹어보지 않았다는 지적은 셰프로서 가장 아픈 급소였습니다. 저는 평생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판단은 혀로 하는 것이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정작 저는 그 감자탕을 단 한 입도 먹어보지 않고 잔반이라 불렀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손끝이 저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제 스스로가 세운 원칙을 제가 가장 크게 어긴 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마르코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마르코는 편지를 다 읽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저라면 갑니다. 안 가면 평생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정말 잔반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짧은 말로 전국을 찔러버리는 사람이었죠.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겠다고. 다만 제 마음속 이유는 제작진이 바란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증명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먹어보고도 제 판단이 옳다는 걸 세상 앞에 확인시켜주겠다는 오기. 그 오기가 저를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저는 짐을 꾸리며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뼈는 뼈일 뿐이다. 아무리 한국이라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심지어 노트북에 반박 칼럼의 초안까지 미리 써두었습니다. 먹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결론을 방한 전부터 이미 정해놓았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밟은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늦여름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훅 덮쳤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건 제작진의 프로듀서 한 명과 통역을 맡은 젊은 여성 한 명이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은 자신을 하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몇 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영어가 무척 자연스러웠고 눈빛에 어딘가 단단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젊은 통역사가 제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첫 만남부터 저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두고 당담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저를 조금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그녀에게 있었거든요. 차에 오르자 저는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K푸드를 이렇게까지 자랑한다면 분명 화려한 도심의 고급 식당으로 저를 데려갈 거라고요. 세계적인 셰프들이 운영하는 청담동의 세련된 레스토랑 혹은 최고급 호텔의 다이닝룸 같은 곳 말입니다. 저는 그런 곳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서 평가해줄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제 예상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는 번쩍이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낡고 오래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 배치인 세월의 때가 낀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고 도로는 좁아졌으며 간판들은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저는 슬슬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듀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윤이 통역해주자 프로듀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자탕의 진짜 맛을 보시려면 화려한 곳이 아니라 진짜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차가 멈춘 곳은 서울 변두리의 어느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눈앞의 건물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2층 건물, 세월의 빛바랜 간판, 그리고 유리문 안쪽으로 보이는 오래된 나무 탁자들. 제 뉴욕 레스토랑의 대기실보다도 작아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것이 저를 향한 조롱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세계를 논한다고 제 관자놀이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낡은 골목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예약이 어려운 레스토랑을 이끄는 제가 페인트가 벗겨진 이 허름한 식당 앞에 서서 무엇을 평가한단 말입니까? 저는 카메라만 아니었다면 그대로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프로듀서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여기가 그 유명한 감자탕집입니까? 하윤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곳은 사장님이 30년째 혼자 지켜온 식당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서울에서 감자탕 하나만큼은 알아주는 곳입니다. 저는 그 30년이라는 숫자를 흘려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세월이 곧 실력이라는 말이 그저 낡은 위안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뼈만 삶았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요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오래됐다는 게 곧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그 오만한 생각이 몇 시간 뒤 제 얼굴을 얼마나 붉게 만들지 그때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코를 파고드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진하고 어딘가 묵직하게 가라앉은 그 향은 제가 유럽의 어떤 주방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낯선 냄새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냄새가 좋다고 요리가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발은 이미 그 냄새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의 주방을 다니며 온갖 향을 맡아본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버터향, 이탈리아의 올리브유 향, 뉴욕의 스테이크 향까지. 그런데 이 냄새는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이 통째로 냄비 안에 녹아있는 듯한 그런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식당 안쪽 커다란 솥 앞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고 손등에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솥안을 젓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사장님이세요? 정순자 사장님, 저희 할머니세요? 저는 그 말에 흠칫 놀라 하윤을 돌아봤습니다. 통역을 맡은 이 젊은 여성이 바로 이 식당 주인의 손녀였던 겁니다. 하윤이 왜 그렇게 담담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는 이 국물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30년간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그 손끝에서 무엇이 태어나는지를요. 그녀가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가 단순한 통역 이상이라는 걸 저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 사장님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를 향한 어떠한 긴장도 주눅도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가 왔다는 것을, 자신을 비판하러 왔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한마디를 던졌고 하윤이 그것을 옮겨주었습니다. 앉으세요. 국물부터 드셔보고 이야기합시다. 저는 그 무심한 한마디에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 노인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태어난 걸까? 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으며 곧 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줄 순간이 오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몇 분 뒤 산산조각 날 줄은 그 순간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자 사장님은 국자를 들고 솥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년을 매일 반복한 손짓이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커먼 등뼈가 뚝배기 밖으로 삐죽 솟아있고 그 위로 벌건 국물이 자글자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모습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다시 한번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잔반이구나. 이 투박함이 요리일 리 없다.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국물 위에는 들깨가루가 소복이 뿌려져 있고 우거지와 파가 뼈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값싼 재료들의 나열일 뿐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접시 위에 아무런 계산도, 아무런 미약도 없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 그것이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하윤이 옆에서 조용히 먹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국물부터 먼저 떠서 맛을 보라고. 저는 반쯤 형식적인 태도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 한술 떠서 사진 몇 장 찍고 소감을 말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벌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국물을 뜨기 전 저는 제작진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술 뜨고 무심한 표정으로 잔반이라 한마디 하면 이 취재는 끝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각본을 짜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쥔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예상했던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매콤함도 있었지만 그 아래에 깔린 것은 상상도 못한 깊이였습니다. 진하고 묵직한 감칠맛이 혀 전체를 감싸더니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도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그것도 아주 긴 시간이 통째로 녹아든 맛이었습니다. 저는 입안에 남은 그 여운을 삼키지도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살짝 벌어졌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잔반이라는 그 한마디가 목구멍 어딘가에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도저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은 혀가 먼저 아니까요?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셰프로서 저는 어떤 요리를 먹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순식간에 분석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육수의 베이스가 무엇인지, 어떤 향신료를 썼는지, 어떤 조리법을 거쳤는지 20년의 훈련이 제게 준 그 능력을 저는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물 앞에서는 그 능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맛의 정체를 도무지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식 육수도 아니고 이탈리아식 소스도 아니고 제가 아는 그 어떤 조리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요리를 논할 때 언제나 유럽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왔습니다. 프랑스가 소스의 나라이고 이탈리아가 파스타의 나라이며 세상의 모든 훌륭한 육수는 결국 그 뿌리에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국물은 그 지도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대륙 같았습니다. 제가 20년간 그려온 요리의 세계 지도가 이 뚝배기 하나 앞에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다시 들어 국물을 한술 더 떴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집중해서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니, 두 번째 한술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놓쳤던 미묘한 층이들이 하나씩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뼈에서 우러난 깊은 육향, 오래 끓이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단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묵직한 무게감. 제 팔뚝에 오소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잔반이라 불렀던 그 음식이 맞나? 저는 뉴욕에서 한 접시에 수백 달러짜리 코스를 내는 셰프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식가들이 저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제가 이 낡은 식당의 값싼 뚝배기 하나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은 인정하기를 거부했지만 제 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하윤에게 물었습니다. 이 육수 대체 뭘 넣은 겁니까? 이런 감칠맛은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어야만 나옵니다. 소뼈를 섞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향신료라도 쓴 겁니까? 저는 반드시 무언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깊이라면 분명 값비싼 재료나 복잡한 기술이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맛이 나올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안의 셰프로서의 자존심이 이 맛의 비밀을 값비싼 무언가로 설명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야 요리의 가치는 결국 돈으로 결정된다는 제 신념이 지켜질 테니까요. 저는 그 답을 붙잡고 싶어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윤은 제 질문을 할머니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순자 사장님은 국자를 젓던 손을 잠시 멈추고 저를 힐끗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짧은 대답을 던졌습니다. 하윤이 그것을 통역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돼지 등뼈랑 물, 그리고 시간이래요. 그게 다래요. 저는 그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요리 철학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말이었으니까요. 뼈와 물과 시간.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싸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다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뼈랑 물만으로 이런 맛이 나올 수는 없어요. 정순자 사장님은 이번에는 제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말을 이어갔고 하윤이 차분히 옮겨주었습니다. 특별한 거 없대요. 굳이 있다면 새벽마다 뼈에서 핏물을 하나하나 빼고 불 앞에서 서너 시간을 지키는 정성이래요. 그게 사장님이 30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래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핏물을 빼는 손질과 서너 시간을 지키는 인내. 그것이 이 깊이의 정체였다니. 저는 순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뼈는 사실 아무 손질 없이 그냥 끓인다고 이런 맛이 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고된 핏물 제거, 그리고 불 앞을 떠나지 않은 서너 시간의 인내. 그 보이지 않는 노동이 이 국물의 진짜 재료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재료를 원가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뉴욕의 제주방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국물 하나를 낼 때도 온갖 값비싼 재료를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최고급 소뼈, 신선한 채소, 귀한 향신료, 그리고 시간을 아끼기 위한 온갖 현대적 장비들. 저는 그렇게 해야만 깊은 맛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뼈 하나와 물, 그리고 오직 시간만으로 저를 능가하는 국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돈으로 채우려 했던 그 깊이를 그녀는 정성과 시간으로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늘 시간을 줄이는 방법만 연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같은 맛을 낼 수 있을까? 그것이 현대 요리의 발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온전히 바치는 길이요. 그리고 그 느린 길의 끝에서 저는 제가 결코 도달하지 못한 깊이를 만난 겁니다. 그때 하윤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에게 감자탕이라는 음식의 유래를 들려주고 싶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셰프님이 잔반이라고 부르셨던 이 음식, 사실 그 짐작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뜻밖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자탕은요, 원래 고기가 정말 귀하던 시절에 태어난 음식이에요. 좋은 부위는 다 팔려나가고 먹기 힘든 뼈와 그 뼈에 아주 조금 붙은 살만 남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마저 버리지 않았어요. 그 뼈를 몇 시간이고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국물로 한 끼를 만들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윤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버릴 게 없어서 뼈까지 우려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박함이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국물을 만들어낸 거죠. 가난이 만든 음식인데 그 가난이 이렇게 깊은 맛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 말 앞에서 할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제가 원가로 무시했던 그 뼈고 사실은 인간의 절박함과 지혜가 담긴 결정체였던 겁니다. 가난은 보통 결핍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 앞에서 가난은 오히려 창조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무것도 버릴 수 없었기에 그들은 버려질 뻔한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뽑아냈습니다. 저는 그 역설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흠요 속에서 살아온 제가 결핍이 만들어낸 지혜 앞에서 완전히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뚝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투박한 잔반으로 보이던 그 국물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30년의 새벽을, 핏물을 빼는 손을, 불 앞을 지킨 인내를,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지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가져온 그 오만한 반박칼럼의 초안을 떠올렸습니다. 먹어봤지만 역시 잔반이었다는 미리 정해둔 그 결론을요. 그것을 그대로 발표한다면 저는 평생 스스로를 셰프라 부를 자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순자 사장님은 제가 뚝배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다시 국자를 들고 소추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매일의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가 자신의 국물 한 그릇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찬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늘 제 요리 앞에서 감탄사를 쏟아냈고 저는 그 반응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정순자 사장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세계적인 셰프의 침묵도 흔들리는 눈빛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다음 손님을 위한 국물을 우릴 뿐이었습니다. 그 무심한 성실함 앞에서 저의 화려한 자존심은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이 국물의 진짜 비밀을, 이 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깊이가 되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하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뼈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그 시작을 보고 싶다고요. 하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그 국물의 여운이 혀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뼈와 물과 시간, 그 세 단어가 밤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미리 써둔 반박 칼럼의 초안을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파일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도저히 그 글을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국물의 진짜 정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새벽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저는 서울 마장동의 한 축산시장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가 아주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에 이곳만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사람들은 두꺼운 앞치마를 두른 채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지만 시장 안은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도시가 잠든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경이로웠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표정에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세상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 사이에 서서 제가 얼마나 편안한 곳에서 요리를 해왔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순자 사장님은 이 시간에 매일 이곳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저는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이면 10,000번이 넘는 새벽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나 마음이 힘드나 이 노인은 매일 이 시간에 눈을 떠 이곳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저는 뉴욕에서 몇 번이나 늦잠을 잤고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부주방장에게 주방을 맡기고 쉬었습니다. 그런 제가 30년의 새벽을 지켜온 이 노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장님을 따라 한 정육점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돼지 등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곧장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을 그 부위가 이곳에서는 하나의 어엿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뼈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골랐습니다. 두께를 보고 살이 붙은 정도를 확인하고 신선한지 냄새를 맡아가며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하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나하나 고르시는 겁니까? 어차피 다 같은 뼈 아닌가요? 하윤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은 뼈가 아니래요. 국물 맛이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하윤은 덧붙였습니다. 뼈에 붙은 살의 양, 뼈의 두께, 그리고 신선도에 따라 우러나는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등뼈지만 30년 세월이 만든 사장님의 눈에는 그 미세한 차이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정육점 앞에 쌓인 뼈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여전히 다 똑같은 뼈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손은 그 중에서 정확히 최고의 뼈만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육점 앞에서 뼈를 고르는 사장님의 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그 손은 수십 년의 노동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고 손마디는 굵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곱고 깨끗한 제 손과 그 노임의 손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의 깊이는 곱고 깨끗한 제 손이 아니라 저 거친 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최고급 재료를 다룰 때만 그런 정성을 쏟았습니다. 값비싼 송로버섯이나 최상급 소고기를 고를 때 말이죠. 그런데 이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뼈를 고르는데 그와 똑같은 진지함을 쏟고 있었습니다. 재료의 값이 아니라 그 재료로 만들 요리를 향한 마음. 그 차이가 제 가슴을 서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재료를 대하던 방식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비싼 재료는 신처럼 떠받들었고 값싼 재료는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재료의 가격표가 곧 제 태도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값이 얼마든 자신의 손을 거쳐 손님상에 오를 재료라면 모두 똑같이 귀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 앞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골라온 뼈들을 커다란 통에 담고 찬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뼈 하나하나를 손으로 문질러가며 핏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 작업은 지루할 만큼 반복적이었습니다. 물을 갈아주고 뼈를 문지르고 다시 물을 갈아주고 저는 대체 이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윤이 통역해주자 사장님이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핏물이 말갛게 빠질 때까지. 몇 번인지는 안 세.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몇 번인지 세지 않는다. 저는 그 말에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핏물 제거 과정은 국물의 잡내를 없애고 맑고 깊은 맛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대충 하면 아무리 오래 끓여도 텁텁하고 누린 맛이 남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새벽의 손질이야말로 어제 제 혀를 놀라게 했던 그 맑은 깊이의 진짜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숫자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그램, 몇 도, 몇 분. 제 주방에는 초 단위까지 재는 타이머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매뉴얼로도 담을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방에 젊은 요리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늘 정확한 수치를 요구했습니다. 몇 그램의 소금, 몇 초의 시어링, 몇 도의 오븐. 그것이 프로의 자세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그 어떤 매뉴얼도 없이 오직 손끝의 감각과 눈으로 최고의 국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짜 프로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정의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핏물을 뺀 뼈는 이제 커다란 솥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장님은 뼈가 잠길 만큼 물을 붓고 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국물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사장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진하게 우러날 때까지 2시간. 뼈랑 살이 잘 떨어지려면 거의 4시간은 삶아야 해.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시간. 한 솥의 국물을 위해 이 노인은 매일 4시간을 불 앞에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4시간은 새벽 3시부터 시작된 하루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는 시간, 뼈를 고르는 시간, 핏물을 빼는 시간까지 다 더하면 이 국물 한 솥에는 하루의 절반이 통째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뉴욕에서 값비싼 육수를 낼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압력솥과 온갖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그 시간을 아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산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리의 가치를 원가로 판단해왔습니다. 뼈 한 솥의 원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값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을 잔반이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원가는 뼈의 값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시장에 나가는 발걸음, 뼈를 하나하나 고르는 눈, 핏물을 빼는 손, 그리고 4시간을 지키는 인내. 그 모든 것을 더하면 이 국물은 제가 만든 그 어떤 값비싼 요리보다도 비싼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값이 돈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으로 매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원가 계산법이야말로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계산해서 빼놓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람의 손과 마음과 시간, 그 값을 매길 수 없기에 저는 아예 그것을 없는 셈 쳐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매길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요리를 요리답게 만드는 진짜 재료였던 겁니다. 저는 솥 앞에 앉아 끓어오르는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맑았던 물은 점점 뽀얗게 변해갔고 뼈에서는 진액이 서서히 우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제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시간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곧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문득 어제 하윤이 들려준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외국인의 감자탕 소비 증가율이 44%라던 그 숫자.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저는 그것을 마케팅이 만든 거품이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벽 시장 한복판에서 저는 그 44%의 진짜 정체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고가 만든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노인의 손끝에서, 마장동의 새벽에서, 서너 시간의 인내에서 태어난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물은 시간을 온전히 자기 편으로 만든 요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야만, 오직 시간이 흘러야만 완성되는 맛. 그 어떤 첨단 장비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문득 제 요리 인생 전체가 하나의 착각 위에 서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늘 무언가를 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비싼 재료, 더 복잡한 기술, 더 화려한 장식. 그런데 이 국물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오직 뼈 하나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온전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비움과 기다림이 만든 충만함. 저는 그것을 처음으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갈 무렵 사장님은 완성된 국물을 국자로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아 저에게 건넸습니다. 갓 완성된 국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손에 든 그릇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같은 국물인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맛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맛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그 깊이가 이번에는 그 탄생의 전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본 뒤라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국물 한 방울에 담긴 새벽의 노동을, 세월의 인내를, 그리고 한 사람의 평생을 통째로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의 저는 이 국물에서 감칠맛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이 국물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요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윤이 그것을 사장님에게 통역했습니다. 저는 이걸 잔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육수는 제 20년보다 깊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목이 잠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제가 이 낡은 식당에서 목소리가 잠기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사장님은 제 말을 듣고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국자를 든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를 통해 그 말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화려한 거 없어? 그냥 뼈랑 시간이야. 우린 버릴 게 없어서 뼈까지 구워 먹었어. 근데 그게 이렇게 맛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버릴 게 없어서 뼈까지 구워 먹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저는 그 담담한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조차 의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버릴 수 없어서 아까워서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시작한 일이었을 뿐인데 그 소박한 마음이 30년을 쌓이고 쌓여 세계적인 셰프를 무릎 꿇게 만드는 깊이가 된 겁니다. 저는 문득 세상의 위대한 것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야망이 아니라 그저 눈앞의 것을 소중히 하는 작은 마음,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는 그 절실한 정성, 그런 소박한 진심들이 오랜 세월 쌓여 결국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함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저는 제 화려한 요리 철학이 이 소박한 진심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하윤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근데 그 가난이 이렇게 깊은 맛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원가로, 플레이팅으로, 화려함으로 재단했던 그 모든 기준이 이 마장동의 새벽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낡은 식당 한복판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국물 한 그릇 앞에서 뉴욕에서 온 오만한 셰프는 그렇게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이 낡은 솥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마치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마침내 벗어던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화려함이라는 갑옷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벗은 지금에야 저는 비로소 요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마장동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저는 식당 한쪽 구석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낡은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 손을 꼭 잡고 들어온 노부부, 그리고 놀랍게도 외국인 손님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뚝배기에 코를 박고 국물을 떠먹으며 이마에 땀이 맺힐 만큼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에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를 채우는 만족이 아니라 마음까지 데워지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한 외국인 손님이었습니다. 젊은 서양인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서툰 젓가락질로 뼈에 붙은 살을 발라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윤에게 부탁해 그녀에게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도 분명했습니다. 이런 깊은 국물은 자기 나라 어디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처음엔 뼈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 맛을 잊을 수 없어 한국에 올 때마다 이 집을 찾는다고요. 저는 그 말에 며칠 전 제가 비웃었던 44%라는 숫자가 바로 저런 사람들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제 레스토랑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의 손님들은 늘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코스를 하나하나 음미하며 그것이 얼마나 세련되고 정교한지를 평가하는 눈빛으로요. 저는 그런 손님들에게 감탄을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식당의 손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물 속으로 뛰어들어 그 따뜻함에 온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요리는 감탄의 대상이었지만 이 국물은 위로의 대상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위로가 감탄보다 더 위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탄은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위로는 마음속에 오래 남으니까요. 사람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 국물을 떠올리는 것은 그것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법만 배웠지 위로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저는 정순자 사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윤이 통역을 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묻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어떻게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었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었는지. 사장님은 제 질문 하나하나에 무심한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 왜 안 힘들었겠어? 근데 내 국물 먹으러 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다음날 또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 저는 그 대답에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사장님에게 이 국물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무엇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식당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고단한 하루를, 시린 마음을, 허기진 배를 이 국물 한 그릇이 어루만져 주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만든 값비싼 요리들이 과연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데워준 적이 있었나 자문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요리는 혀를 감탄시켰을지언정 마음을 데운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님이 제 요리를 사진 찍고 감탄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습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제 요리를 먹고 위로받았다는 말은 정작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요리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했지만 이 노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요리사인데 우리가 도달한 곳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저는 문득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불앞을 지켰고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달려온 걸까요? 별점, 명성, 예약대기 명단.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함부로 재단했고 감히 잔반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20년의 신념이 이 노인의 국물 한 그릇 앞에서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이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두루 경험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만 요리를 바라봤고 그 틀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아래로 여겼으니까요. 진짜 열린 눈이란 낯선 것 앞에서 겸손해질 줄 아는 눈이라는 것을 저는 이 서울의 낡은 식당에서야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장님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사장님이 작고 초라한 가게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30년 전 사장님이 처음 이 식당을 열었을 때의 사진이라고요? 그때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감자탕집이었다고요? 가장 값싼 재료로 가장 든든한 한 끼를 만들 수 있는 음식, 그것이 감자탕이었던 겁니다. 사장님은 그 시절을 회상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다고. 요리를 배운 적도 없고 가진 돈도 없었다고요. 그저 아이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장에서 가장 싼 뼈를 사다가 끓이고 또 끓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을 끓이는 동안 손이 국물의 깊이를 기억하게 됐고 그것이 오늘의 이 맛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국물의 깊이가 단순한 조리 시간이 아니라 한 인생의 시간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제가 느끼던 감정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국물은 그저 마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가족을 지켜낸 무기였고 세월을 버텨낸 지팡이였으며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잔반이라 비웃었던 그 뼈 국물이 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입에서 나왔던 그 경솔한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를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어 온 당신의 삶을 함부로 판단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윤이 그 말을 옮기자 사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사과할 거 없어. 안 먹어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직접 와서 먹어보고 새벽 시장까지 따라와 준 거. 그거면 됐어. 저는 그 넉넉한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노인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견을 내려놓고 직접 부딪혀준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저를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넉넉함 앞에서 또 한 번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 제 요리를 잔반이라 불렀다면 저는 아마 평생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자신의 평생을 모욕한 사람에게조차 국물 한 그릇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에는 요리의 깊이만이 아니라 사람의 깊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발표하려 했던 그 반박하렴의 초안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먹어봤지만 역시 잔반이었다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 글. 저는 그 파일을 열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까지 다 읽고 난 뒤 저는 그 파일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20년의 오만이 그 한 번의 클릭과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어떤 무게 하나가 통째로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고여야 한다는 강박,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해야 한다는 오만, 화려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편견. 그 무거운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빈 화면을 마주하고 앉아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박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 국물 한 그릇이 저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 요리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저는 밤새도록 그 글을 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마지막 문장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쓰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자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20년 요리 인생에서 제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쓴 글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칼럼들은 모두 남을 평가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요리는 이래서 부족하고 저 셰프는 저래서 아쉽다는 식이. 저는 늘 심판대 위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심판대 아래로 내려와 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무너짐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 그것이 이렇게 어렵고도 후련한 일인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글의 제목을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이 여정에서 깨달은 모든 것을 담은 한 문장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접시를 받고 한국은 시간을 받다. 저는 그 제목을 화면에 적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한 줄 안에 제가 무너뜨린 20년의 편견과 새로 얻은 깨달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뉴욕으로 가져가는 것은 서울에 올 때 가져왔던 그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노인의 국물이 저에게 가르쳐준 완전히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음식을 보든 그 접시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마음을 먼저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 매길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온몸으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의 저와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의 저는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뉴욕은 다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제 레스토랑 주방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값비싼 재료들이 오갔고 예약 명단은 여전히 몇 달치가 꽉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서 있는 저는 서울에 다녀오기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의 저는 주방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은 가차없이 되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눈으로 주방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손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가 뉴욕으로 돌아와 처음 한 일은 그 새 칼럼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접시를 받고 한국은 시간을 받다. 그 글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저의 오만한 칼럼에 박수를 보냈던 독자들 중 일부는 실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고백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자신도 낯선 것 앞에서 얼마나 자주 오만했는지를 돌아보게 됐다는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바다 건너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한때 저에게 분노했던 그곳의 사람들이 이번에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한국 독자는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음식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주어 고맙다고.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요리 평론가의 극찬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지금도 저장해두고 가끔 꺼내봅니다. 저는 그 칼럼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20년 경력의 셰프로서 저는 그 한 문장을 쓰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요리사로서 다시 태어나는 문장이었습니다. 지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기려고만 했던 20년 동안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요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저는 마르코를 불러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에 새로운 메뉴를 하나 올리고 싶다고? 마르코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저는 셰프님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레스토랑의 겨울 메뉴에 뼈를 오래 우린 국물 요리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정순자 사장님의 그 깊이에는 한참 못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요리를 낼 때마다
마장동의 새벽과 30년의 인내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국물을 우릴 때 절대 시간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압력솥으로 시간을 줄였을 테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느린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불 앞에서 국물이 서서히 깊어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일종의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그 국물 요리는 뜻밖에도 손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코스 사이에 놓인 그 투박한 한 그릇 앞에서 많은 손님들이 눈을 감고 그 깊이를 음미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저에게 이런 국물은 난생 처음이라며 마음이 다 따뜻해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울의 그 낡은 식당에서 손님들이 짓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위로. 제가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그 얼굴이 이제 제 레스토랑에서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끔 저는 하윤과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녀가 전해주는 소식 중 가장 반가운 것은 정순자 사장님의 식당에 외국인 손님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그 칼럼이 알려진 뒤로 세계 곳곳에서 그 국물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변두리 골목까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뼈를 고르고 서너 시간을 불 앞에서 지키는 그 노인의 국물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데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윤은 그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님이 들어도 예전과 똑같다고.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여전히 뼈를 하나하나 고르고 여전히 무심한 얼굴로 국물을 우린다고요.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고 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는 유행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처음 봤던 그 44%라는 숫자를 다시 떠올립니다. 한때 저는 그것을 마케팅이 만든 거품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압니다. 그것은 광고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장동의 새벽에서 핏물을 빼는 거친 손에서 서너 시간의 기다림에서 그리고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는 절실한 마음에서 태어난 숫자였습니다. 세계인의 혀는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본 겁니다. 국수와 만두가 55%의 증가율로 함께 상위권에 올랐던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소박한 서민 음식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 그것은 그 안에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혀는 결국 정성을 알아보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은 요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 속에 가장 귀한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화려한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정성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다가가 직접 부딪혀봐야 한다는 것. 저는 뼈국물 한 그릇에서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움이 제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세상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낯선 것에 만나면 먼저 비우는 대신 먼저 다가가 봅니다. 그것이 그 노인의 국물이 저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주방에서 젊은 요리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접시의 화려함에 속지 말라고. 진짜 요리의 가치는 눈이 아니라 시간 속에,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딘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고. 그것은 뉴욕에서 20년을 보낸 제가 결코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한 노인이 값싼 뼈 하나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데우는 것은 언제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버려지던 뼈 한 조각에서 세계 최고의 국물을 우려낸 한국의 그 놀라운 지혜를 저는 남은 평생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